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좀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중동 관련한 이야기를 좀 박현도 교수님한테 들었을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최신으로 들어온 뉴스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뉴스룸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그 홍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홍해 상황을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해 위기로 인해서 지금 뭐 이제 많은 물류난이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취재하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관련 업계에 계신 분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연락해 보니까 지금 배 구하기 힘들고 배 그 운임료도 엄청 올랐고 그 물류가 거의 본인 입장에서는 한 달 가량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과 2주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황이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다 파나마 운하도 가뭄 때문에 이제 운송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배 운항 시간이 늘어나서 물류의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저는 드렸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또 몇 가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홍해의 항해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이 선박 해운사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해 항해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NHK는 니폰 유센, 미쓰이 상선, 가와사키 기선 등 일본 해운 3사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해 항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홍해 항행을 중단했다면 이제는 이제 모든 선박에 대해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보험사들이 현재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선박가에게 0.75에서 1% 상당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분의 1에 불과했는데 1%라고 하면은 몇 주 전에 비해서 10배 가량 보험료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달러짜리 선박에 대해서 1%의 전쟁 위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100만 달러의 보험료가 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3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보험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게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13억 원. 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을 때에 만약에 2주 정도 걸리는 노선이다. 예. 근데 이제 희망봉으로 돌아가게 되면 3주 이상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3주 이상이면 이제 21일 이상인데 21일이라고 쳤을 때 13억을 곱하면 거의 260억 원 가량을 보험료로만 와. 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그 권 팀장하고 오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더 하지 않겠느냐. 그죠. 며칠간 선원들은 계속 타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올라가죠. 보험료 올라가죠. 물론 유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상승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주와 용선 업체들은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서라도 홍해를 통과할까, 아니면 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희망봉을 돌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에즈 운하 통항료가 비싸지고 보험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길 돌아가는 게 좀 어렵다면 희망봉을 돌아서 좀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홍해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면 뭐 일부 물량은 항공 화물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대안이 있다라는 설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처럼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항공 화물도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중국 춘제 연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춘제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앞두고 공장들은 지금 많은 물량을 좀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항공 화물 운임도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많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격화될 것 같은 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늘 보도를 한 건데,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금 후티 반군을 상대하는 데 이게 팀을 짰잖아요. 네. 미국이랑 뭐 캐나다랑 바레인이랑 이렇게 짰는데,
여기에 유럽연합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EU가 구축함 또는 호위함 3척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22일에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은 EU까지 여기에 참전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17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이 되겠네요. 네. 후티 반군을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 제재,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로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와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란 그 혁명 수비대가 파키스탄을 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반 이란 무장 단체 자이시아라들의 기지 2곳을 그 미국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괴를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란이 또 이제 파키스탄 공격하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들은 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좀 이제 올해는 금리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좀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의외의 복병이 좀 터지고 복병으로서 있어요. 이제 물류비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유가 자체가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유가를 자극할 우려까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홍해 물류 상황은 사실 저희가 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변화되는 대로 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오늘 헤드라인은 이제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 관련한 어쩌면 자본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네. 있었을 건데 그 박현도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홍해 관련한 뉴스를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가 되면은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합니다. 올해 우리 부처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라고 부처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생 토론회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금융위원회다 보니까 근데 이전에는 금융위가 은행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본시장 정책이 첫 번째 화두가 됐습니다. 우선 2025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말로 했었던 거고 그렇죠. 정부가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그 일정 금액 주식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0% 정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된 금액에 대해 차익에 네. 대해서 20%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을 함으로써 여기서 좀 그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유예를 한 바 있는데 네. 아예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이제 거래세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거래세는 낮추면서 양도세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좀 스케줄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조세 원칙이라고 하는 소득 있는 곳에 예. 세금이 있다 이거를 좀 추종하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냥 그 세금 자체로만 보면은 거래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내는 거고 네.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 조세 형평성에 맞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증권거래소는 작년에 0.2%로 낮춰진 데 이어서 올해 0.18% 내년에 0.15%로 인하되는 것을 스케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이제 원복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거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자본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 안 내니까 좋은 거죠. 거죠. 근데 이 떨어진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IS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요거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예적금, 주식이나 펀드, 뭐 ELS 이런 거 금융상품들 한 계좌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익 보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의무가입 기간이 예전에 5년으로 하다가 네. 근데 5년 동안 돈 묶어놓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납입 한도가 이제 연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네. 5년 동안 넣으면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연 4천만 원씩 넣을 수 있게 해서 총 2억 원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장기로 자금을 좀 모으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는 이 정책이 나올 때 그러니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면 그냥 계속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좋긴 한데 이래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서 약간 좀 표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아니냐라는 네. 비판과 지적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IS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금투세로 이제 수익률이 낮아진 그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개선을 한다는 거지 뭐 표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총선 끝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가급적 2월에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총선 전에 끝내겠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지금 국회가 입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네. 그거는 조금 좀 달리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저 얘기가 또 이제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거버넌스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 네. 그 이사의 그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와 관련한 개정 추진도 이루어지기로 했고 이게 전자주총 도입하는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전자주총 같은 거는 좀 해야죠. 그렇죠. 뭐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서 예, 그것도 날짜 다 맞춰가지고 뭐 진짜 무슨 하루에 뭐 몇 개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아유 그 뭐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면 그냥 주주들의 그러니까 주주권을 좀 중시하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전자주총을 좀 넓히는 건 필요하고 이 상법 개정안의 이사와 관련된 거 이사회 책임이 이게 그 기업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주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게 거라. 되게 오래된 거였었죠. 아유 말해 뭐합니까? 진짜 오래된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나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추진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좀 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진짜 좀 가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뭐 다양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있겠지만 거버넌스가 굉장히 또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주주총회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이게 그 개정이 되면서 좀 거버넌스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인들 많이 사야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게 DSR이죠. DSR 기준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DSR이라고 하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1년 동안 버는 소득에 비해서 내가 갚는 돈이 몇 퍼센트나 되냐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40%다라고 하면은 연봉의 한 4천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이 된다면 제가 빌릴 수 있는 이 대출금의 규모는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DSR 포함되면은 대출을 좀 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DS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DSR이 적용되는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1주택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채 전세를 살려고 하는 전세세 입자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DSR의 이자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컨대 이제 뭐 근무지 때문에 내 집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내 집은 갭 투자로 해놓고 나는 전세 살고 이런 분들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데 이 나는 전세 사는 그런 분들부터 이제 DSR에 전세 자금 대출 이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좀 옥죄게 되면은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울 때 대응 능력이 약한 분들의 주거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만간 시행하겠다, 좀 검토해 보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 저는 네. 이거 약간 좀 드라마처럼 보고 있는데 뭐요? 그 포스코홀딩스 그 차기 아. 회장 선임하는 거 네. 제가 어제 예고편 하나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왜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냐면 우리가 한번 봤거든요. 네. KT 때. KT 때 봤을 때 이제 그 KT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후보 회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니네 다 뭐 옛날 구현모 회장 때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면서 결국은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이사들이 이제 사임을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 오늘 후보 추천위원회의 관건은 지금 그 후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회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 사회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캐나다 호화 출장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호화 출장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르헨티나 출장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외부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요 상황에서 오늘 후보 추천위원회 중에 뭐 사회에서 몇 명이 그러면 나 이제 안 할래. 네. 라는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게 오늘 드라마의 어떤 흥미 포인트였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회장 후보 선임 때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확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그 위험 모두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포스코 그룹이 전 세계적을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인 만큼 주주의 이익과 국가 경제의 미래 그리고 이제 그걸 책임질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후추위의 최우선 책임임을 인식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전에 후보 추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네. 이거는 선거 그 회장 후보 추천하는데 외부적인 압력을 개입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었거든요. 그 호화 출장 논란이 압력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잡음들이 네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회장 후보군을 지금 18명으로 줄이는 그런 안건을 냈는데 여기서 후추위에서는 좀 어떤 카드를 내밀었냐면 그 얘기가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그 최정우 회장은 안 왔지만 네. 빠지기로 했지만 결국은 최정우 회장이 지적하는 후계자들이 그냥 할 거고 그 사람들을 최정우 회장 때 연임을 하게 된 사회이사들이 그냥 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 사람 받아라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후보군을 내부 인사 6명, 외부 인사 12명으로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인사 우리가 충분히 할 테니 네. 거기서 니네가 문제 지적하는 거 다 받아들일 테니 이거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또 있다가 이제 뭐가 열립니까? 주말 드라마처럼 일주일 있다 다시 후추위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후추위에서는 우리 끝까지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그 일주일 안에 또 다음 편이 나올 것인가? 다음 편은 뭡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목소리가 뭐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중간에 그렇죠. 네. 그 전에 연말에 그 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이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라마가 이제 원펀치 딱 날리면서 카운터 펀치 날라오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방어했습니다. 네. 여기서 백기투항 안 하고 방어를 한 것까지 갔는데 네. 방어한 거에서 또 펀치가 날라올 것인가? 요런 드라마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그렇죠. 포스코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주식회사의 어떤 CEO를 뽑는데 거기에 뭐 지역 시민단체가 후추위를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포스코 같이 한번 사이클이 굉장히 긴 그 기업 사업을, 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회장 바뀌고 이런 걸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포스코는 그냥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회사인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자본시장을 계속적으로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네. 뭐 변한 게 없구나. 뭐 좀 세상 변해가지고 뭐 거버넌스에도 좀 투명해지고 뭐 그렇고 그 무거운 포스코가 이제 철강업에서 벗어나서 좀 그렇죠. 친환경 소재 네. 쪽 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번 좀 이번에 제대로 되나? 막 그런 기대가 네. 있었는데 역시나 포스코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래 지켜보셨죠? 아유 진짜. 에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후보 이게 추천위원회 하면은 네. 막 매일 엄청 왔었어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최정우 회장 후추위 할 때 그때도 다 기억나거든요. 막 재무 담당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해 막 진짜 후보별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대학교 친구가 누구 고등학교 동창이 누구고 네. 여기 네. 옛날에 했었던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뭐고 이런 거 막 보면서 다 취재해 갖고 아니 그 막 취재를 안 해도 네. 그냥 막 줘요. 가서 그거 가지고 기사 쓰라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공개가 됐고요. 사실 경제 성장률보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반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그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죠?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고서는 공개할 좋아졌으니까 공개했겠죠. 근데 약간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경제 성장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은 경제 성장률 5.2%를 기록해서 중국의 목표치가 5% 안팎이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도 대체로 이 5%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중국 당국의 목표치였기 때문에 이 예측이 그렇게 크게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달성은 했는데 여기서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반년 만에 다시 공개하기 시작한 중국의 실업률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실업률을 보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망스러웠었는데 숫자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번에도 못 믿겠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6세부터 24세까지고 그게 이제 발표가 중단됐던 게 작년 7월이었었잖아요. 6월에 21.3%라는 진짜 충격적인 청년 실업률 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 공개가 된 내용을 보면 14.9%로 오?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16세부터 24세 청년 가운데 재학생의 수가 한 재학생의 수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재학생 60% 인구를 통계에서 배제했습니다. 취업 안 했으면 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거죠. 모집단 모집에서? 자체를 빼버린 거죠. 사실 이게 그 학생의 경우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거는 주부, 학생 뭐 이런 분들인데 주부가 뭐 일을 안 해서 실업률로 잡히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이런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학생, 주부, 구직 포기자 이런 분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취업자도 아니고 이 실업자도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되고 뭐 학생은 약간 일부 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학생인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뭐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취업자가 되고 뭐 당장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또 구직자로 분류가 되고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실업자와 고용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이 숫자 자체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인 시각은 뭐냐면 경제난 그리고 경제 불안하다는 것을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통계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 네, 전 세계에서 GDP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나라. 가장 정확하죠, 진짜. 이게 전망인지 갖다 맞춘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5.2% 나와가지고 이전에 예고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네, 이게 LG의 스탠바이미라는 제품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왠지 오른쪽일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요? 예. 네, 하지만 그냥 딱 봐도 똑같이 생겼죠. 네, 이게 그 중국에 있는 A사가 제조한 제품을 이게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스탠바이미가 어떤 거냐면은
그 TV 같이 생겼는데 그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자유롭게 화면의 높이나 방향,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TV인데 이거를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처음에 예약 판매 완판했었고 네. 이게 LG 입장에서는 폼팩터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새로운 좀 참신한 제품으로 했더니 바로 중국에 있는 A사로부터 똑같은 터치톡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이거를 국내에 PDK 전자라는 데가 사다가 네.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LG전자 쪽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 너무 똑같으니까 팔지 마라.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판매 종지 요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PDK 쪽에서 그냥 계속 판매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 PDK 쪽에서 이제 안 하겠다. 시장 철수하겠다. 뭐 추가적인 판매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 수입한 거는 전량 제조사에 반품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 소송을 이제 취하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LG가 예전에 그 좀 뭐라 그럴까 뭐라더라 그 LG를 네. 표현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좀 부드럽고 네.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좀 인화의 인화의 LG. LG가 네.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 배터리 소송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소송을 해줘야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최근에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NCM 811 양극재 관련해서 중국을 상대로 또 특허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네. 특허 관련해서 무역위원회 제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중국에서 베껴서 따라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빠르게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좀 간략하게만 그냥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역전됐다. 어제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애플에게 역전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반도체까지 역전됐다. 작년 기준입니다. 같은 화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매출이 11% 정도 줄었는데 메모리 매출이 37% 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모리 비중이 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다소 이제 순위가 밀려나게 됐고요. 그래서 삼성이 2위로 내려가고 인텔이 1위로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는 4위에서 6위로 내려가고 퀄컴은 3위를 유지하고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작년엔 이랬지만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진짜 썩어도 준치라고. 네. 인텔은 와 진짜 안 돼. 뭐 정말 이렇게 그러네요. 많이 저물어 있는 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미 매출 1위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라면 통계가 뭐 라면 잘 팔린다 좀 말을 많이 했었는데 연간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9억 5천만 달러. 거의 1조 2천억이 나왔는데 네. 사실 2015년에 2억 달러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9억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하니까 거의 5배가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그 라면 자체가 판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K 콘텐츠에서 네. 라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더해서 그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아예 미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직접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러시아에서는 팔도 도시락 얘기 좀 하고 네.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자류도 6%, 음료도 11%, 뭐 가공밥 등도 18.9% 증가를 했다 그러는데 한번 이 부분은 뭐가 이렇게 잘 팔리는지 품목별로 좀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왜 잘 팔리는지를 좀 취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희 취재팀에서 좀 취재를 해서 그 아권 채널 통해서 한번 좀 취재를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식품 사업도 이제 그러니까요. 글로벌 수출 산업이 되고 있는 듯한 네.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